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지한의 원투펀치 428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제로 조별리그 조추첨 결과를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 경기를 짚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에른 뮌헨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피로도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결정력. 뭐 아주 쉬운 얘기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뭐 티아고 선수 내보내고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막강해 보이는 11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뭐 얼마 전에 분데스리가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골을 터뜨렸고 이번에 또 네이션스리그 기간 중에도 또 폴란드를 위해서도 골을 터뜨리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어떤 위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기인해서 시즌을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됐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그들이 재개가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재개된 이후에 어떤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액면가의 전력은 아틀레티코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이 앞서 있고 게다가 또 홈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약간의 우위를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만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또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이션스 리그 뭐 이런 거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말에 이제 빌레펠트 전을 하고 나서 또 이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도 뭐 국가대표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수아레스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남미까지 다녀오고 피로도가 있습니다만 아틀레티코는 그래도 바이에른보다는 현재로서는 국가대표가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또 스페인 대표팀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아틀레티코 선수들을 요즘 좀 잘 안 뽑습니다.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A매치 기간부터 누적된 피로도는 바이에른 뮌헨 쪽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이에른이 최근에 어떤 분데스리가에서도 경기력을 보면 전반전보다는 보통 후반전의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선수층이 바이에른이 어떤 11의 위력에 비해서는 선수층 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전력적으로는 앞서 있는데 그 누적된 피로도라는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게 하나 문제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수아레스 선수 데뷔 전에 뭐 엄청나게 다량 득점을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틀레티코는 득점력에 있어서는 기복을 조금 보이는 팀이고 수아레스 선수 자체가 최근에 근년에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경기나 이런 데서 또 골 실적이 상당히 약합니다.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대목에서 아틀레티코는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 원정이라면은 조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아킬레스건은 피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킬레스건은 역시 결정력. 이 대목에서 두 팀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 팀이 지금 A조에서 가장 강력한 두 팀이 맞붙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조금 더 일진과 이진의 어떤 스쿼드의 뎁스가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그렇게 두꺼운 팀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처럼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1, 2, 3차전 연달아 주중에 계속하고 또 한 번 쉬었다가 한 4, 5, 6차전 그때쯤 가면은 체력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불거지겠지만 물론 1차전도 네이션스리그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 밤인데요. 네, 근데 포칼이 또 있어요. 포칼은 완전히 로테이션을 시킬 거고 빌레펠트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인데 1차전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체력적인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로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는 전 아니지 않을까.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고른 그 정도의 생각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최근 경기력 한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수비 라인 이쪽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특히 제롬 보아탱이나 알라바나 이렇게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재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집중력들이 떨어지면서 지난 헤르타 베를린전을 제가 봤거든요. 이 경기도
3실점을 해서 거의 3대 3으로 끝나는 경기가 막판에 이제 PK를 페널티 하나 얻어서 얻었죠. 4대 3으로 이겼는데 요즘에 실점들을 다른 시즌하고 다르게 좀 많이 합니다. 진짜 바르셀로나 같은 스페인 팀 아닙니까? 네. 8대 2로 대파했던 그 정도 그때의 어떤 이 엄청난 집중력과 파괴력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번이 바이에른 뮌헨 홈 경기긴 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의 공격 파괴력이 있으면 충분히 지금의 분위기라면 바이에른 뮌헨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시기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나오진 못할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한현님 말씀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수아레즈도 월드컵에 의해서 2경기를 풀타임으로 2경기를 다 뛰었어요. 네. 네. 물론 여기도 유럽에서 뛴 네이션스리그 참여한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에 더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아레즈는 좀 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필요도가 있고 로테이션을 시켜주더라도 뭐 디에 코스타나 이런 선수들이 남아있던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되는 상황에 뭐 주앙 펠리스가 부분적으로 출장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파괴력을 고려해 볼 때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게 그렇게까지 약점을 공략을 해서 멀티골 이상을 득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또 바이에른 뮌헨과 상대를 하려면 역시 허리 라인에 강력함이 필요한데요. 파티 또 이적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사울 선수가 이제는 측면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다시 코케와 함께 사울 코케가 같이 상황이 들어올 되겠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카라스코 같은 선수가 먼저 측면에 배치가 되든 뭐 이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을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스쿼드의 깊이가 아주 두꺼워서 뭐 충분히 다른 대안이 있고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네. 큰 경기를 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중원 장악력 또 공격에서의 파괴력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1차전은 체력적인 변수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전력상.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또 리그에서 조금 뭐 삐그덕대도 챔피언스 리그 나오면 항상 무시무시한 이런 위력을 뽐냈고 바르셀로나만큼 그렇게 아틀레티코를 일종의 압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력을 보여줄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의 얘기를 정리하면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퍼센테이지로 보자면은 뭐 70% 이상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줘야 되지 아.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 피로도와 더불어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비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실점 안 하고 넘어가는 경기가 조금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격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실점을 조금 덮어서 그렇지 도르트문트 전에서도 그렇고 근데 호펜하임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량 실점하면서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가장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경기가 어떻게 보면 크라마리치 선수가 엄청난 또 골 세례를 퍼부으면서 바이에른을 무너뜨렸던 그런 호펜하임전이죠. 바이에른 뮌헨은 뒷공간 넓은데 뒷공간 수비 내려오는 속도가 예전보다 좀 느려진 것 같고 여기에 헤르타전에서 나타난 문제는 세트 플레이나 또 크로스 올라왔을 때의 수비에도 바이에른 뮌헨 지금 문제를 보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후반전에 또 많은 골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틀레티코가 잘 연구를 해서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아틀레티코 자체의 폼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바이에른의 공격을 어느 정도 또 막아낼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바이에른을 탈락시켰던 아틀레티코의 기억이 아직도 뭐 생생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시절은 사실은 그 유럽의 그 어떤 팀이 와도 아틀레티코를 뚫기가 쉽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 때 아틀레티코는 한 골, 두 골 또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가곤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의 아틀레티코의 수비는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역시 한 7대3 혹은 뭐 7.5대 2.5 요 정도는 바이에른의 우세를 일단 봐줘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의원님은 퍼센테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 한두 골 차 정도의 승리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홈에서. 네. 네.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매치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킴미 선수와
조앙 펠릭스 선수 간의 매치업이에요. 그러니까 킴미히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게 되고 조앙 펠릭스 선수가 분명히 수아레스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을 연결시키는 프리한 연결고리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킴미히 선수와 펠릭스 선수 간에 뭐 지금 유럽에서 아주 손꼽히는 두 명의 선수 간에 이제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 아틀레티코는 주말 셀타전에서는 아마 디에고 코스타, 마르코스 요렌테 투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아레스, 조앙 펠릭스는 아마 주말 경기에서는 뭐 안 쓰거나 써도 후반에 뭐 조금 쓰거나 뭐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맨유를 살펴볼게요. 지금 UEFA 챔피언스리그 H조죠. 이 H조도 기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과 맨유가 2강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1, 2위 싸움을 할 가능성도 꽤 있고, 라이프치히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샥쉐히르가 있는데, 현재 맨유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한 수 접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사실 그 가깝게 붙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지난 시즌 16강인데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주지 않았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보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만큼 이제 맨유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적으로 올라왔죠. 네. 그리고 나서 8강에 진출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도 파리가 저는 객관적인 전력에선 그래도 조금 앞서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에 저희가 지난주에 챔피언스리그 전체 조별리그를 다루면서 네. 파리가 팀의 야망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영입 시장은 아니다, 이적 시장은 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축 선수들은 다 지켰어요. 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던 티아고 실바가 뭐 자유계약으로 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지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쿼드 플레이어들은 그래도 확충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닐로 페레이라나 하피냐 선수, 맞습니다. 모이세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전 11은 아닐지라도 스쿼드에는 도움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다른 빅리그에 있는 클럽들보다는 챔피언스리그 주중을 앞두고 조금 더 부담이 덜하죠. 리그왕 자체가 상대 팀들이 저항이 좀 덜하기 때문에, 빅리그 팀들보단.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시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좀 덜한 상황에서 홈 경기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전히 이카르디, 뭐 음바페, 네이마르, 뭐 디마리아, 뭐 주축 라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베라티, 뭐 파레데스 이런 기본 라인들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공격은 막강합니다. 네. 네, 개인 능력, 또 투엘 감독의 최근에 좀 쌓아놓은 전술적 역량, 이런 것들은 맨유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맨유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전력이 좋아지고, 이제는 파리와 상대를 해서 충분히 시속 게임에서 좀 승리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질 못한 상황이란 얘기죠. 거기에 지금 선수들 컨디션이, 그러니까 맥과이어 선수는 사실 엉덩이 부상을 안고 계속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엉덩이를 계속 만져요, 여기를.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퇴장까지 당했어요. 네, 수비 잘 안, 퍼스트 터치 미스. 래시포드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네, 오프더볼 움직임 너무 좋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공격진, 수비 라인,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이런 라인들의 시너지 효과도 지난 시즌 괜찮다 싶을 때보다 이제는 쭉 떨어져서 전혀 시너지를 잘 못 내고 있고, 그 라인은 애초부터 좀 위험성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브루노 선수 막 왔을 때는 포그바 선수가 이제 비로소 내 수준에 맞는 동료를 만났네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둘은 제가 봤을 때 공존에서의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았던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올 시즌 들어오니까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터지고 있죠. 그 상황이죠. 그리고 반더백 선수 아직 선발로 어떻게 활용을 시켜야 될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 상황에서 허리 라인은 또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 부족하고요. 마티치는 기동력 떨어져서 커버 플레이가 좀 늦고, 포그바는 수비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파리는
측면에서의 개인 돌파나 부분 전술에서 컷백 플레이가 많은 팀이에요. 네. 근데 그 컷백을 막으려면 사실 허리가 좋아야 됩니다. 허리에서 커버, 중간에 컷백 위치로의 센터백을 보좌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맨유가 사실은 그 수비가 상당히 약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맥토미니나 이런 선수를 써야 된다고 보여져요. 허리는요. 조금 더 왕성하게 열심히 뛰는 유형. 일단 허리에서 수비가 안 되면 파리에게는 많은 실점 위기를 저는 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맞춤형 전략을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줘서 주든지 조금 더 전략적인 싸움을 해야 그나마 좀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파리가 이길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솔샤르 감독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걸 줄여서 조금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오늘 목요일 상황에서 보니까 리그왕에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4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 출발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경기에서 이제 허무하게 패배한 이후에 사실 파리가 초반에 좋지 않았던 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당연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다음의 상처를 좀 가다듬어야 근데 되니까. 이제는 그게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이제는 회복이 올라온 됐죠. 키포인트로 꼽아드릴 수 있는 단어들은 파리는 템포 혹은 뭐 스피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시 실책,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리는 분명히 좀 리그 경기를 쉽게 치르는 면이 다른 리그 라이벌들에 비해서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경기들을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은 좀 좀 템포 느린 경기를 해도 결국엔 이겨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럽 무대에서 다른 리그 팀들과 다른 리그의 수준급 팀들과 만났을 때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약간 템포가 좀 부족한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파리의 약간 그 느릿느릿한 그 슬로우 템포 경기 운영을 뭔가 팀 스피드, 기동력으로서 이거를 완전히 좀 눌러버리고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경기 운영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어떤 베스트 11 운영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그것에 맞는 선수 구성, 그리고 그것에 맞는 게임을 맨유가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있는 거죠. 저도 그 맥토미네이 같은 선수를 출전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솔샤르 감독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금의 수비는 실책이 또 최근 흐름에서는 또 다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어줍잖은 실책 몇 개 하면은 그거는 네이마르, 음바페에게는 거의 먹잇감을 그냥 헌납하는 셈 아닙니까? 거의 상대의 그 수준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얼마나 실책을 줄이고 기동력적으로는 조금 빠른 팀 스피드의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아무리 봐도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파리의 한 70%는 줘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이제 싶다는 거죠. 저는 복싱 좋아하니까 옛날에 이제 복싱 챔피언들이 랭커들하고 붙질 않고요. 랭킹 뭐 8위 그냥 만만 애들만 불러서 계속 방어전을 치르는 평가전처럼 막 방어전을 치러서 뭐 5차전, 6차 벨트를 방어전 절대 주지 않겠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지명 방어전 할 수 없이 치러가지고 2위 이제 랭킹 2위 그렇죠. 선수랑 붙어가지고 결국은 열나 맞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파리가 이제 국내 뭐 WBC 챔피언이긴 한데 프랑스 내에서만 계속 유럽에 뭐 무슨 스웨덴 애들 막 이런 애들 불러서 방어전만 치르다가 진짜 미국에서 챔피언이 이제 랭커가 확 와야 되는데 70전 52승 10무 8패 뭐 이런 약간 이제 하락세에 있는 애가 그냥 와서 크게 부담 없이 얘도 괜찮아 뭐 이렇게 붙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주말에 뉴캐슬전 있는데 지금 선수들 폼이요, 마샬도 그렇고 대표팀에서 폼들이 좋지가 않아요. 뉴캐슬전 치르고 그 다음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게다가 이제 요게 있죠. 뉴캐슬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담이 좀 심해요. 왜냐하면 최근 흐름이 워낙에 안 좋았고 지금 올레구나 솔샤르 경질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이 경기도 거의 비슷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유 입장은 뉴캐슬전을 경시할 수가 없고, 만약에 뉴캐슬전 내용이 또 안 좋으면은 정말로 솔샤르 감독 목이 여기까지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 전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다르다. 그것도 맨유에게는 핸디캡이 되는 거죠. 어떤 경기에도 절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맨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예요. 첼시 대 세비야. 이거는 뭐 장 의원님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첼시 세비야가 이제 1, 2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스쿼드나 빡빡한 일정에서의 스쿼드의 깊이, 뭐 스쿼드의 약간의 화려함 이런 거로 봐서는 물론 첼시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전력은 제가 보면 비슷한 것 같다. 현재의 전력은. 물론 이제 첼시가 벤치렐 선수는 에브람 생일 파티에 산초랑 가서 방역 지침 위반이죠. 6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 지침 위반해 갖고도 문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또 열이 나가지고 검사 받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발목도 약간 좋지 않았지만 주중에 챔피언스리그에는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경기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칠렐 선수. 그래서 벤치렐도 지금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도 첼시에서 빠르게 지금 녹아드는 모습이 있었고 티아고 실바도 그랬고 카이 하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적 선수들이 생각보다 빨리 녹아드네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팀 분위기예요. 거기에 지금 풀리식 선수도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아마 주중 챔피언스 리그 때는 나오긴 할 겁니다. 지금 세비야의 전력 자체가 유로파리그 결승 우승할 때의 모습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슈퍼컵 때도 그렇고 지난 바르셀로나전 때도 그렇고요. 경기력을 보면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팀적으로 조직력은 로페테기 감독의 이 세비야가 그래도 더 담금질을 잘해 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전력적으로는 팽팽하다. 요거는 첼시 홈이지만 5대5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하버츠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에는 뭐 좀 좀 불분명한 선수 데려온 거 아니야? 이런 경기력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팬들도 계셨지만 지금 점점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된다는 제일 게 큰 보이죠. 걱정은 팬들이 아시다시피 키퍼 맨디가 세네갈 대표팀 갔다가 다쳐가지고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백업 케파가 여유가 있어요. 첼시는 문제는 실력이죠. 근데 나왔다가 계속 불안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고 키퍼가. 세비야는 여기는 야신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름이 야신. 예. 이 선수가 올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인데 잘해요. 또 아쿠냐 선수 영입하면서 오른쪽 풀백 나바스와 함께 사이드 공격도 상당히 강화가 된 것 같고 전체로 멤버가 페르난도는 딱 홀딩 역할 잘 해주고 있고 또 라키티치 영입하면서 전체로 팀이요 허리도 좀 안정감이 생기고 조앙 조르단이나 이러한 개성 있는 선수들하고도 그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지는 느낌? 네, 한 의원님은 골은 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지금 첼시가 좀 골이 많아졌더라고요, 요즘에. 첼시가 골이 많기도 하고 실점이 많기도 하죠. 그렇죠. 첼시의 최대의 저는 아킬레스건은 약간 비효율적 압박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압박을 시행은 선수들이 열심히 해요. 압박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팀으로 첼시를 평가한 그래요? 글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왜 그러냐면 압박을 시도는 하는데 조직적인 팀 압박이 못 되고 약간 개별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틈새를 상대가 풀어 나오면 오히려 뒷공간에서는 약점이 생기고 또 첼시의 최근에 또 경기에서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라인 간의 간격 유지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카운터 어택도 좀 많이 당하는 편이고 중거리포 허용도 많은 편이고 세트 플레이 수비도 불안한 편이고 그래서 첼시의 아킬레스건은 일단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비조직적인 압박으로 들어올 때 세비야는 탈압박 능력은 충분히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바네가 선수가 뭐 사라진 게 조금 아쉽다 해도 여전히 나머지 선수들만으로도 탈압박에 의한 역습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첼시의 기존 약점이 크게 부각될 경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 전이었는데 원래 이제 램파드 감독이 처음에 지루를 선발로 안 쓰고 계속 타미 에이브람을 밀었던 게 이제 압박의 기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에이브람을 써도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팀 압박이 잘 되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루가 차라리 낫다. 지루 놓고. 그래서 티모 베르너도 영입을 해서 티모 베르너를 전방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방에서 너가 좀 압박의 그 선봉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같이 쫙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티모 베르너를 전방에 넣어봤는데 이것도 좀 위치상 티모 베르너가 최전방 원톱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왼쪽 윙포에다 놓고 팰리스전은 그냥 에이브람을 다시 최전방에 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조금 잘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센터백 빌드업인데 그 경기는 또 티아고 실바가 주마랑 센터백 봤거든요. 그 경기는 또 티아고 실바가 잘했어요. 빌드업을 거의 뭐 플레이메이커 없어도 될 정도로 잘 뿌려줬어요, 공을. 티아고 실바도 잘 녹아들고 그냥 에이브람 놓고 베르너를 윙포드에 놓으니까 압박도 어느 정도는 되면서 무실점 대승을 이끌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하베르츠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하베르츠에게도 계속 같이 팀 압박을 주문을 하고 그나마 예전에 좀 좋지 않았던 빌드업이나 압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또 주마가 또 세트피스 득점도 아주 시원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안 됐던 게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만은 맞아요. 물론 주말에 사우스햄튼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좀 개선되는 느낌이 있지만 아직 세비야를 그렇게 파괴력 있게 누를 만한 정도의 조직력은 확보는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팀적으로는 세비야가 아직은 조금 앞서 있다고 보여져요. 밸런스적으로. 그래서 대등한 싸움 저는 1대1 경기 봅니다. 1대1. 네. 그래도 이제 첼시에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좀 추가하면 풀리식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부터 돌아와 있고요. 여기에 기다리던 하킴 지에크 선수가 주말 라운드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높고 소튼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세비야전에서는 아마 지에크 선수도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입의 효과를 이제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점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심지어 올 시즌 다른 방송에서 첼시 우승 가능성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잘하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이제 세비야는 그럼 뭐 단점이 없냐? 세비야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비야는 여전히 득점력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에메리 감독 있을 때 세비야는 오히려 득점포가 화끈한 그런 면도 충분히 있었던 팀인데 지금의 로페테기 감독의 세비야는 전체적인 골키퍼부터 뭐 전방에 이르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 상당히 조직적이고 끈적끈적한 팀이 돼 있는 반면 사실 여전히 최전방의 득점력 이제 더용 대용은 좀 파괴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더용 선수가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중요한 경기들마다 또 쏠쏠하게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세비야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전체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는 더용 선수의 결정력은 여전히 조금 믿을 수 없고 엔 네시리 선수도 작은 클럽에서는 에이스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세비야 정도의 이제 큰 클럽에 왔을 때는 엔네시리 선수도 뭔가 좀 3% 부족한 이제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캄포스 선수라든가 이제 다른 자원들의 득점포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세비야도 첼시에게 이제 다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 면에서 일단 첼시가 세비야보다는 저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세비야의 또 하나의 이제 아킬레스건은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페널티 허용률이 특히 시즌 후반부로 올수록 굉장히 높았고 이 선수가 가끔씩 세비야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실책들을 가끔씩 해요. 워낙에 이제 수비 스타일 자체가 들이받거나 약간 좀 성급하게 나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을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발이 빠른 쿤데 선수가 보완을 잘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자기가 실수하는 장면까지 쿤데 선수가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에고 카를로스가 과연 베르너라든가 하버츠라든가 뭐 풀리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에크가 또 나와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의 어떤 개인 플레이 1대1 장면에서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과연 실수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요것도 저는 세비야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 세비야는 희망이 없냐?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의 비밀 무기가 하나 생겼는데 우사마 이드리시라는 선수가 왔어요. 요 이드리스 선수가 LADBG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 윙어를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의 파괴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캄포스라든가 이제 다른 자원을 통해서 세비야가 그 득점포를 좀 메워줘야 되는데 저는 우사마 이드리스 선수의 그 이적 시장 막판 영입이었는데 요 영입은 제가 봤을 때는 쏠쏠하다. 꽤 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캄포스가 세비야에서 지난 시즌 활짝 성공한 것처럼 이 우사마 이드리스 선수도 성공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이나 이런 면에서 봐서는. 그리고 지에크 선수가 물론 더 완성돼 있는 선수지만 지에크 선수에 비하면 나이도 좀 젊거든요. 지에크 선수는 약간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는 연령이고 이 선수는 아직 20대 중반이 살짝 안 됐기 때문에 이 우사마 이드리스 선수를
잘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세비야의 공격에 조금 지금까지보다 숨통이 조금 더 트일 확률이 있다. 드리블이라든가 오른발킥에 상당히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세비야에게도 제가 희망적인 얘기 하나 던져드렸고요. 저는 요거는 그래도 한 58%대 42%로는 첼시 우세. 6대 4가 아니고 더 세분화해서 61%대 39%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도 항상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잉글랜드 팀이 우세할 것 같다라는 항상 그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최근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 시즌도 그랬고요. 유로파리그 때 울버햄튼, 맨유 다 이길 때 세비야가 그때도 그랬고 그 전 시즌에 조금 그래도 리버풀이 낫지 않나 뭐 그럴 때도 지진 않는다는 얘기, 세비야는. 그러니까 세비야가 잉글랜드 명문 구단 킬러가 세비야입니다. 최근에 승률이 상당히 좋죠. 잉글랜드 팀들한테 대한 기억은 그래도 잉글랜드 팀이 요즘 세지 않을까 싶어도 막상 붙어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도 첼시가 조금 센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첼시의 벤치 2군이 나와도 비슷하겠다라는 느낌까지도 이 스쿼드만 보면 있지만 그래도 붙어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장 의원님이 네. 진중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두 골 봅니다. 두 골이라는 건 양- 무슨 2대 0이나 1대 1대 1이나 두 골이 터진다. 두 골이 터집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시켜보세요. 주식 방송하면 보자 보자. 200만 될 거예요. 보자. 보세요. 보자, 이거 보자. 오릅니다. 순주마님. 오릅니다. 네. 떨어지면 방송 접고. 깔끔하게 잡고. 어쨌든 저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가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마음 두근거리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한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주식 안 할 거예요.